네, 머니인사이트 가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타이틀은 양적 완화의 축소가 임박했다. 네. 사실은 양적 완화의 축소는 하겠다라고 기정사실화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라고 하면은 뭐합니다만 아주 유동적인 변수였죠. 시리아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확 양보를 했죠. 화학 무기를 그렇죠. 공개하겠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러면 폭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일단은 반색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요. 더 갈 수 있겠나.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리아 문제가 그 러시아의 어떤 중재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개입 없이 해결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은 반기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그 뉴스들을 보면은 다 그 좋은 소식들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 유럽 쪽 지표도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머징 마켓 쪽에 또 위기감이 있었는데 G20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인도하고 일본이 그 수합 계약 같은 걸 하면서 눈에 띄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고비를 일단 넘겼는데요. 다음 고비라고 한다면 역시 양적 완화의 축소. 일단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있는데 규모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생각보다 시장은 대충 이제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가져가서 한 200억 불까지는 줄이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론화시키던데요.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18, 19일 날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이어서 사실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전망들을 그래서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 비정형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 배경을 조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통상적인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용해서 이제 돈줄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플레 압력이 이제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게 되는데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는 이 선진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그런 정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그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고 돈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금융 상품이 이제 부도를 대거 내면서 은행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은행들의 대출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금리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직접 그 다른 은행들이라든지 투자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채권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달 미국 중앙은행이 85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는데 이 규모를 조금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양적 완화 축소의 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사고 있는 채권이 국채만 사는 게 아니고 모기지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버냉키 의장이 판단했을 때 2008년 어떤 미국의 위기 상황의 근원지가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을 제대로 되돌려 놓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상에 주택시장을 바로 연결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은 집을 사야겠다는 욕구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결과로 이런 노력들이 이제 그 결과를 맺어서 지금 주택시장은 완연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또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채 수익률 추이는 좀 어떤가요? 최근에 국채 수익률 추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 선이 일종의 무슨 마지노선처럼 돼서 3% 선을 넘게 되면은 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 처방전이 정확하게 그 미국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가서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부작용이 사실 좀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서 이 정책이 실행되다 보니까 연준에 어떤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자산 시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지고 어떤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채권 가격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양적 완화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준도 무한정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기는 줄여야겠는데, 문제는 시장이 그동안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조절 정책, 채권을 사주는 거에 너무 의존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과거 3년간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3% 선을 돌파를 거의 초입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내놓은 것이 저금리는 어쨌든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제시를 한 건데요. 시장이 이제 조금 겁을 먹다 보니까 이런 그 연준의 약속도 잘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 국채 수익률 외에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그런 짧은 채권의 금리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금리가 올라서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 자체를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주택 시장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버리게 되면은 금리 모기지 금리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4% 중반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주택 정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주택 시장의 어떤 그 자극 요소가 없어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서 비정형적,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 그것을 이제 축소하겠다. 미친 듯이 돈을 풀다가 이제는 네. 미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시장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가면 일단 양적 완화는 축소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로 바꿔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준의 그 당면 과제일 텐데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시장에 전달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형식은 어쨌든 지금 매달 850억 달러씩 채권을 사주던 것을 줄이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어쨌든 미국의 경제가 이제는 혼자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권을 사주던 누군가가 그 돈을 조금 줄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뭐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금리 체제는 그래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장에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 당국자들이 립 서비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둬서는 뭐 금리가 올라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연준에서 2015년 하반기나 돼서야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뭐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내서 실업률이 6.5, 물가가 2.5% 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금리는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 자체에 얼마나 그 무게가 실리느냐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게 된다면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지금 2.5%인 거를 2% 정도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실업률 지표를 조금 더 낮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한테 신뢰를 더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이 금리 상승은 사실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을 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이고 큰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연방준비제도의 매직, 마술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금리를 사실상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잡아주고 앞으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는 변동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매직일 텐데, 시장이 설득이 당할지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버냉키 의장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양적 완화에서 빠져나오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시장과 관련돼 있는 모기지 채권 매입은 계속 해주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가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왔는데요.
모기지 금리까지 사는 것을 이제 중지하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 상승을 너무 압박할 수 있으니까 국채는 조금 사는 거를 좀 줄이더라도 모기지 채권 조금 더 사주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양적 완화의 축소라고 하는 것을 연착륙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연준의 힘으로 금리는 오르지 말아라고 이렇게 어떤 마술을 걸 수는 없는 거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어쨌든 모기지 채권 매입은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연결고리는 끊어버리지 않고 시장을 잘 설득하냐의 여부인데 어느 정도 가닥은 대충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돈이라는 것은 들어와도 문제, 나가도 문제인데요. 뭐 국제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야 항상 이동하기 마련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화가 너무 과도하게 강세를 나타내면 투기 자금의 공격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뭐 모두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지수 관련 대응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13일째인가요? 14일째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 추구하는 표면적인 원리는 이제는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중국의 지표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 많이 그걸 사주는 거고 또 유럽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돈들이 지금 유럽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중국이 움직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펀더멘탈이 튼튼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자금은 어쨌든 이런 양적 완화 축소가 갖고 있는 대전제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수 관련 대응주만 재미 보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 관련된 ETF 같은 걸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무거운 주식을 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식의 대응 전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투자의 다변화에 대해서 늘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죠. 뭐 구체적인 기업을 선택하느냐의 여부도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당면 이야기이겠지만 넓은 시야로 좀 보게 되면은 투자가 다양성. 언젠가 한번 위안화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그죠? 네네. ETF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투자를 구체화시키는 전략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큰 배는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외부 재료의 이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는 또 해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